2022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맞죠, 여러분? 네. 우리 기업가 정신의 수도 이 진주에서 기업가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한번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식전에 의령하고 청산마을 잘 다녀오셨을 겁니다. 인상적이셨을 거고 또 나름대로 느끼는 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기업가정신센터도 여러분들이 1박 2일 지내면서 또 많은 것들 배우고 많은 것들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오늘 두 가지 주제, 국가적인 K기업가정신 고취 그리고 경제위기 속에 우리 G5 강국 도약의 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센터의 교육과정은 자기 성찰부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또 기업가 정신으로서의 혁신과 성장을 늘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됩니다. 각계각층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우리 변화하는 대외 무역, 대외 환경, 과학기술 여건 또 대내외 대외적인 도전 그리고 대내외 이러한 여건들이 바로 과학기술이 또 사업화, 기업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또 글로벌 경쟁에서의 성패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바로 우리 과학기술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중진공은 항상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업화, 기업화를 위해서 지난 42년 동안 정책 자금, 기술, 인력, 수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수한 과학기술이 있어야 많은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학기술이 사업화, 기업화될 수 있도록 저희 중진공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기반 벤처 스타트업이 많이 진행이 돼야 우리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할 수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 앞으로 G5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중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한번 모셔서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삼성이었습니다. 한 2년 근무하다가 이제 저는 신문사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87년에 호암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호암을 뛰어넘었으면 넘었지 절대 못하지 않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삼성이 오늘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그룹으로 갈라졌지만 LG그룹을 공동 창업했던 구시관문과 허시관문을 쭉 둘러보면서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행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스페인이 거기서 나오는 검은 보화로 국부를 창출하고 무적 함대를 운영을 하죠. 근데 그 무적 함대가 100년을 채 못 갑니다. 100년을 채 못 가고 7, 8년 정도 되던 1500한 80 몇 년 정도 88년 이 정도에 영국과 깔레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을 치릅니다. 거기서 영국이 이기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입니다. 스페인은 세계사의 뒷면으로 물러서고 그때부터 영국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영국과 스페인의 국력의 차이는
어땠느냐? 스페인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전투에서는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1840년에 1차 아편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군함도 아니었어요. 상선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포를 이렇게 옆에 달고 다니는 그 정도였는데 청나라의 해군이 무지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다 아는 바죠. 또 2차 아편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남경조약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두 전쟁에서 양쪽 다 패전한 국가가 훨씬 더 큰 GDP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당시 청나라는 세계 GDP 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졌느냐? 대포의 사거리였어요.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포가 스페인 해군이 가지고 있었던 대포의 사거리보다 길었어요. 영국 상선이 가지고 있었던 대포의 사거리가 청나라 해군의 대포 사거리 밖에 있었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나폴레옹의 뭐 영국 봉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영국이 자체적으로 무쇠 대포를 개발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그 포인트 하나가 이후 세계사를 완전히 바꿔놓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대단한 애국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쭉 마을을 둘러보면서 좋은 이웃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키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기본 조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역사의 현장에 오니까 그 스페인 무적함대부터 해서 청나라까지 그 패망사 결국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융성했느냐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포용성을 갖췄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별로 흥망성쇠가 좌우됐던 것을 또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주를 기업가 정신의 이 글로벌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규일 진주시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2022년 6월 선거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전인 2018년도 7월 1일 날 초선으로 진주시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취임하고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경상대 정대율 교수님께서 아마 그 전에 조금 준비를 해 오셨던 거고 한국경영학회에서 우리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이렇게 명칭을 기꺼이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가서 이 우리 진주가 기업가 정신의 수도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시장으로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기업가의 수도 이렇게 왜 칭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고 칭했을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이 서부 경남의 실천 정신이 면면이 잘 이어져 왔고 그 실사구시의 정신의 원류는 1501년에 이 탄생이 됐던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 사상에서 발원이 됐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경상우도에서 그 정신을 잘 이어왔고 그 정신이 결국 꽃을 피운 이 경제적 성과가 여기 지수에서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창업주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요인이 결국은 화학적 결합이 돼서 정신이라는 말로 진주를 지칭을 해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거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수 승산마을에 그동안에 진주시에서 직접 진주 시비로 혹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약 한 4년 동안 15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초등학교는 2009년에 이미 폐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 수도 그 명칭 부여받고 여기에 오니까 정말 폐교로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모습이 이 학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센터로 짓고 운영은 지금 김학도 이사장님 계신 중진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장소를 오픈을 한 지가 불과 한 5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수를 이야기할 거고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과 실사고시 정신을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명 선생의 경의 사상, 존경할 경, 의로울 의 말씀하셨는데, 존경할 경은 이 자기 성찰, 인본주의고, 의로울 의, 이거는 사회적 책임 의식, 그래서 우국 애민 정신, 맞죠? 후손으로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해석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2 과학기술 K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 한 자리 같이 하시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국가적인 K 기업가 정신 고취의 길, 그 다음에 경제 위기 속 G5 강국 도약의 길,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 시계 있지 않습니까? 1분 20초 정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우일 과총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기 승산마을 탐방 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의장이 좀 자주 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지난 정권 때 한 번 오더라고요. 그 회의에.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조금 긴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그 한번 탐방한 거 아까 의령부터 승산마을까지 유 회장님부터 한 15초씩만 한 말씀 하시죠. 우리나라 100년의 기업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정원 원장님. 네. 예, 저도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1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이 두 가지가 저의 성장의 기준이었는데 성산마을이 1920년대 성산마을이 저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지수마을이 굉장히 부자 마을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학기술을 배양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자 되세요. 자, 이 회장님. 네. 승산마을이 우리나라 그 산업화가 싹 튼 곳이라서 아주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 느낀 점은 이 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걸 보고 역시 이 부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김 총장님. 예. 저는 그 3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다시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 때 하는 그 아쉬움이 제일 컸고 그냥 학교에 30년 동안 있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권성기 총장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게 연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화까지 확산의 역할은 어디에 하는가?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고산 대표님.
네, 맨 처음에 진주 온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구나 예전부터 그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부대표님. 덕분에 좋은 기회에 와서 좋은 직위를 받아가는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이 좋은 직위 많이 받으셔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좀 시간 가늠해 보셨죠? 바로 시작하시죠, 뭐 이제.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전에 아무런 각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마를 그냥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2022 과학기술 K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픽 첫 번째입니다. 자, 국가적인 K 기업가 정신 고취의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60분 가까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승산말 보시면서 기업인이시잖아요. 우리 황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업가 정신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770년도의 1차 산업혁명이나 1990년대 3차 산업혁명이나 그 다음에 그 전에 1505년인가요? 남명 선생님의 철학이나 1920년도에 성산마을에서의 창업자들의 분들의 철학이나 이 모두가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출발됐고 그 기업가 정신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근데 그 잘 살고 행복한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만든 생각이 4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총장님. 여기다가 아까 보니까 빈집도 있고 그러던데 좀 사가지고 포스텍 연수원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좀 기업가 정신 교육도 시키고 하시면 어떠세요, 좀? 예, 제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의 펀드레이징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좀 K 기업가 정신 좀 어떻게 좀 고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으로 확정되신 우리 이우일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요.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이제 연대보증이니 뭐니 해갖고 완전히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회사 취직할 수 없고. 나름대로의 벤처 기업이었고 수출도 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저는 아주 교훈을 얻었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넌 절대로 사업하면 큰일 난다. 그거를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한 번 쓰러져도 그 실패할 때 경험을 바탕을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20대 시작해서 처음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30대 중후반에 그 기업을 이제 크게 일으키는 게 아마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고산 대표 그때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처음 우주인으로 됐다가 2008년이니까 2008년이었죠? 네, 14년 5년.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그런 시련도 좀 겪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창업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거는 우리 기업가 정신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예전부터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어 왔고 어쩌면 이제 그 앞으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막 만들고 뭐 새로운 산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이런 발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지키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저희가 뭐 한국의 그 산업단지라는 게 만들어진 게 한 60년 정도 돼요.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만들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그게 기업가 정신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고마워요. 나는 고 대표가 그냥 그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도전을 했냐. 난 그 스토리 자체가 이 기업가 정신의 또 하나의 표본이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우일 회장님께서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이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한미과학기술 학술대회를 사실은 제가 우리 김복출 이사장님하고 이우일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김무한 총장님 이렇게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NIH나 그 NSF나 달파나 그 국가 R&D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김복철 이사장님, 어떻게 우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산학년 이 연구자들, CEO들이 마음껏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국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도전, 실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떨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이런 어떤 이런 토양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일단 공공부문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좀 특히 이제 이 연구자들이 좀 뭔가 도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 그냥 열심히 해서 또 실패하면 또 바꾸고 이런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이제 혁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느낀 건 뭐냐면은 어떤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연구하시다가 기업을 하게 되니까는 그 요소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 도전을 하게 만들고 그런 도전이 또 이제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패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떤 토양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적으로 제일 어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창원에 있죠. 저는 우리 연구원 정신이 기업가 정신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연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또 통하는데 절실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런 절실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실패에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연구원 정신이라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고, 연구원의 몸에는 연구원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가 바로 창의력, 호기심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실험실에서 성공을 하고 좋은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양산 직전까지 가서 양산을 하기 위한 이제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연구원 창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선순환 구조를 그릴 때, 그러한 우리 연구원들이 실패도 이겨내고 또한 연구원들이 기업가 정신도 같이 고양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학계, 그죠? 우리 총장님들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 제목, 과학기술 K 기업가 정신. 내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죠? 과학기술과 K 기업가 정신.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저 와서 아까 저기 여기 팜플렛을 보면서, 브로셔를 보면서 이제 살짝 컨닝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K 기업가 정신이 뭔가? 그랬더니 내면 성찰에 기반한 경영,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 그리고 남명사성은 경의, 인본주의, 우국애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자기 기술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요. 내 기술이 최고다. 내가 정말 창의적이다. 근데 그게 사람한테 어떻게 쓰일 건데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줄 건데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미국의 문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제가 토론을 했어요.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로봇을 잘 만든 우리 학교 기업 보고, 야, 근데 미국의 팀 문화랑 어떻게 너가 연결시킬래?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인본주의가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의국애민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에 공헌할 거를 생각해야지만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장님 정말 하버드나 MIT나 스탠포드나 칭화대나 베이징대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학교나 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과학기술특성대학을 다니면서 벤처를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습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출해서 나가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 그게 접목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예, 여러분 좋습니다. 예. 자, 권준기 총장님, 근데 지금 경상국립대 지역 거점 중심대잖아요. 지금 근데 이 지역 소멸 우려 계속 제기되고 있고 지방대 수장으로서 좀 국가적으로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방이 이제 굉장히 소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진짜로 굉장히 강력한 어포머티브 폴리시가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지만 여기 이 지역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아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공우주청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여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제 교육만 시키기 한다면 정신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아까 진주신학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남명 조식 선생님하고 이 사상을 기본적으로 아주 맥은 있지만은 이걸 제대로 연구하거나 맥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보국이나 우국애민 앞으로는 결국 하이테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기업가 정신은 돈 버는 기술이 기업가 이게 제대로 된 기술이다. 이런 정신들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요. 굉장히 이 하이테크만 중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이테크 돈 못 버는 하이테크보다는 돈 벌 수 있는 미들 테크라도 이런 부분이 더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 스타트업 뭐 중요하잖아요. 자, 유 회장님, 우리 국가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한번 고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우에서 전무까지 했습니다. 거기 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남들이 잘하는 걸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넙치처럼 투 디멘전의 시야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타이코니 이런 거 이제 전문 경영인 CEO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것은 남들하고 다른 성공 방정식을 하나를 이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3D 레벨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수 몸이 좀 안 좋아서 교수도 좀 하다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창업을 하나 하고 나니까 3디멘전이 아니고 4디멘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만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7, 8년 하니까 장외에서 몇천억 하고 제 꿈은 몇십조 원 정도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 20개국에서 임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이라는 것은 자기 2D의 시야에서 5D의 시야로 바뀌어가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큐리어시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산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안 가고 이렇게 머리가 되게 산만해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으로는 실패와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상태로 벤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창업을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뒤에 있는 브릿지를 다 태워버리고 여기서 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순간에는 뒤에 퇴로는 없다라고 좀 기억하시면은 K 기업가 정신이란 말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가 정신으로 해야지 기업하는데 코리아 기업으로 하면 거의 다 망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K 기업가 정신은 중진공의 모토인데
최학수 본부장님. 이곳 진주가 기업가 정신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현해서 K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그 정신적인 마음가짐에서 본질, 핵심이라는 의미에서 K라고 했습니다. 납득하셨어요? 창업이라는 것은 저 45D 뒤로 가는 순간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버려야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하지, 남들이 성공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회장님 말씀은 그람시가 얘기한 그 진지전을 펴지 말고 그냥 기동전을 펴라. 몽골 기병처럼. 예? 뭐 지금 그런 말씀 맞죠? 예. 좀 중진공도 한번 이걸 한번 고려해 주세요. 네. 자, 우리 김영건 블루포인트 부대표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실례를 말씀드리면 여기 저도 영광인데 저 황 회장님하고 같이 자석을 한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블루포인트를 창업한 이제 이용관 대표가 이전에 창업했던 플라즈마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리과 박사과정 2학년 때 창업했는데 황 회장님이 엔젤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에 한 3천만 불 정도 엑시트를 하고 그 경험으로 블루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한 8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누구한테서 받은 것을 내 후배들한테 물려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선순환의 제일 근원인 것 같고요. 뭔가 좋은 선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어요? 비화가 밝혀졌는데 지금 황 회장님이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돈을 투자한 것보다 그 성공 시키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했고요. 같이 더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함께 일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돌았으니까요. 자, 우리 청중석에 계신 우리 3학년 우리 또 연구자와 CEO 또 교수 학생분들 중에서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성식 교수입니다. 현재는 그 사단법인 한국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느끼는 점은 이제까지의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이니 혁신성이니 뭐 또는 진취성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저 생각은 나눔 기업가 정신, 함께하는 기업가 정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또 글로벌 진출하는 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출연연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있는 장성환이라고 합니다. 출연연이나 이런 공공에서 이제 사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이제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공공 기술로 묶여 있는 기술들은 사실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형태나 이렇게 라이센스를 이제 주는 거는 가능한데 기술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창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왜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거죠? 특허 매매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허를 라이센스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실시권을 부여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사실 이거를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들한테 투자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그 출연연 연구원의 그런 규제 그 예로 호소가 있었는데, 자, 이사장님 좀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세요? 네. 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검토를 좀 해볼 텐데 이제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시장성이나 뭐 상업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인간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이제 별로 또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더 그건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공공기술이라는 게 꼭 이렇게 출연연 기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가과학기술법에 의해서 투자를 이제 연구기관, 이제 국가 예산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다 포함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개발했던 기술들도 국가과제를 통해서 개발이 됐다고 하면 다 특허에 다 그 사사들을 적게 돼 있고요. 그런 기술의 경우에는 사실 기술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 회장님. 네. 그 이사장님께 다시 좀 더 보건 추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공유고요. 기술은 차별합니다. 플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을 연구하죠. 기술입니다. 지식이 아니걸요. 기술은 차별화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럼 공유를 통해서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연구는요, 차별화를 시켜줘야지 공유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성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식을 공유하는 거고 연구는 기술을 차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이 철학을 명확하게 대학과 연구소가 명확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기술을 이전한다 그러면은 독점권을 줘야 되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 망하게끔 육성해준다, 지원해준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글로벌 경쟁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학은 하루빨리 지금 1분 1초라도 국가 정책에 반영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잖은 황 회장님이 막 정색하고 막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황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도 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구분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고 여태까지 그 이유가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술 개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영국은 뭐 산업혁명 때부터 특허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들 얘기를 하니까요. 예. 뭐 미국만 해도 100몇십 년이 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퍼스트 무버로 나가는 기술들도 많이 생기고 옛날엔 뭐 남 베끼고 따라할 때는 뭐 사실 다 나눠가지고 누가 빨리 싸게 만드느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초 그 기술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황 회장님 말씀 맞다나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점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제 실시권만 주는 게 저희들은 기업들이 왔을 때 그 성공 확률을 이게 어떤 게 성공 확률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실시권을 이렇게 여러 군데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연구원들이 그걸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출연연에서 실은 독점권을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오늘 황 회장님 말씀 듣고 좀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다양한 그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기술은 공유하면 안 된다. 지식은 공유하자. 좋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우리 이렇게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서로 막 정색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좀 같이 논쟁도 하고 이런 또 자리고 그래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거든요. 제5회 지식 재산의 날 지금 오늘 코엑스에서 기념식 했거든요. 기념일은 9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지 심체 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고려 공민왕 때 그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이 IP 전략 이것도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고요. 이따 저녁 때 분임 토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하시죠. 그리고 IP 전략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 총장님 지금
총장님이 계속 그 의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임상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로 의사 과학자 키워야 된다. 메디컬 의사랑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 세상이고 바이오 생명과학 세상인데 지금 우리 포스텍을 빌어서 우리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대학은 적어도 10년은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뭐가 될 거냐? 우리 산업혁명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술 중심이 아니라. 1차 산업혁명, 사람에게 힘을 보완해줬고요. 2차 산업혁명, 멀리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사람의 힘을 보완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우리의 감각기관, 눈, 코, 귀, 입을 보완했죠. 멀리 있는 거. 4차 산업혁명, 머리를 보완했습니다. 그럼 5차 산업은 뭔가요? 인간이 원하는 건 다 도움받았습니다.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이 산업은 글로 가야 되겠죠. 몇 년 뒤에, 10년, 20년 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에 병원을 포함해서 인간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매출액이 1경 3천조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200조 했어요. 1.5%.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10%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1,300조 정도 간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병원이랑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포스텍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 3월에 의과학대학원부터 일단 개설하는 거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의전원을 신설을 통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경상국립대는 지방국립거점대학으로서 사실 이 지역의 산학년 혁신에 어떻게 보면 허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재정적인 애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인력의 애로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허심탄회하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안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공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학생 1인당은 세계에서 그 OECD 중에서 꼴찌입니다. 학생 1인당 투자가요. 대학생에 대한 투자요? 네, 대학생 1인당 투자가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초중등 교육에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지금.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냐면은 초중등 교육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11조가 됩니다. 교육청에 늘어난 예산은 11조고 지방재정교부금 그걸로 인해서요? 고등교육에 늘어난 건 전부 6,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6,200억은 뭐냐면은 국가장학금이에요. 국가장학금은 고등교육의 재정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히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부담만 덜어주는 거고 300억 정도만 고등교육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1인당 뭐 교수님이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19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뒤에 한번 보시면은 저기 보면 지금 IR 경진대회 끝났습니까? 김세중 벤처투자처장님? 네, 잘하셨어요? 예. 그 한번 뒤돌아서 우리 오늘 7개 팀이 발표를 했죠. 벤처 스타트업이. 예, 6개 벤처 캐피탈과 엑셀레이터가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예. 2022 과학기술 K기업가정신 캠프의 일환으로 또 좋은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좀 전에 IR 경진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자, 김세중 시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죠. 네. 우리가 국가적인 K기업가 정신 고치의 길을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네. 제가 민간에 있다가 이제 공공에 와서 벤처융합처장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많이 느낀 거는 역시 공공은 초기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서 좋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주최하는 사실 토크 콘서트를 보다가 출연연 기업들이 참 좋은 기업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핵심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초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열심히 한번 저희도 탐구할 텐데 오늘 저녁에 특히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교류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기업에 계신 세 분이 있잖아요. 3학년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과 출연연의 이 기술이 나한테 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융합해서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좀 어때요? 우리 고산 대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그 학교랑 같이 R&D 과제 같은 거 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좀 완성도 면에서 좀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술 사업화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에서 지금 뭐 기술 교류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걸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뭐 사례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에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뭐 히브리 대학교에 갔는데 이숨이라는 그 기술 사업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숨에서 이제 전 세계의 기술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연결이 됐냐 했더니 콜드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영업사원처럼 그 학교의 기술을 전 세계에 팔고 있었습니다.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 수요처를.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해서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있는 기술을 팔았던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세일즈해서 기술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미 구매자를 찾아놓고 기술 개발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과 이 연구소나 학교와의 그 랩과의 거리를 확 줄여주는 기술 사업화 조직이 좀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의견이시고요. 자, 유 회장님 바통을 이어주시죠. 기술을 개발하려면 거절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기술이고요.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될 게 시장을 읽는 타이밍을 읽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LG의 창업자들은 계속 변신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읽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나. 네. 자, 김용건 부대표님. 네. 네, 아까 저 정치론에서 말씀하신 특허 관련 건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용 실시권이라면 좀 낫지만 범용 실시권 정도를 양도받은 스타트업에 과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한 퀘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연장선에서 이제 특허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사업화 됐을 때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이전을 해주면서 그 기업이 이걸 사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게 낫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가적 IP 전략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김 총장님, 지금 포스텍이 1년에 그 벌어들이는 기술 이전료가 얼마 정도 되죠? 상당히 작년 금년으로 보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봐야 1년에 한 저희 학교 전체로 해서 한 4, 5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사실 별로 안 됐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칭 역할을 해주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인포메이션이 널리 안 퍼져 있고 서로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사회가 아직도 계속 그 박사 학위를 따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 임용 또 승진 또 심지어 정부 R&D 평가에서도 논문 수나 피인용 지수 뭐 이런 거 특허 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포스텍이나 이런 선도 대학은 그런 틀을 좀 확 깨고 좀 임팩트 있는 연구를 통해서 좀 이런 산학협력 기술 사업화 쪽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옛날처럼 뭐 논문 수를 본다든가 하는 건 이미 많이 지양됐고요. 단지 임팩트가 얼마나 있느냐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학문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 영역을 임팩트 있게 바꾸는 분들에 대한 그 이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이 해야 되고 또 산학연을 통해서 특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아웃풋을 내놓으면 그것도 하일리 이제
우리가 어프리시에이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카데믹 쪽은 좋은 논문이 나오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뭐 네이처나 셀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일단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쪽은 앞으로 몇 조를 벌지 뭐 유니콘 기업이 될지 걸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학교에서는 그걸 평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보면 QS다, TH다 이런 뭐 랭킹 평가에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얼마나 좀 임팩트 있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 이거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자, 우리 학계에 계셨던 이우 회장님. 네. 간단한 변명을 하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기술 이전을 1억을 이제 교수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마다 다릅니다. 30에서 50% 정도를 대학이 가져갑니다. 나머지를 그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제 소득의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남은 50%를 학교에서 갖고 간다 그러면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합산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반 이상이 또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1억을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게 한 2, 3천만 원이나 될까요? 예. 그게 안 하는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예전엔 기타 소득으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정년을 했는데 정년한 다음에는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예. 그 아주 이상한 그 제도인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면 많은 교수님들이 과제로 받습니다. 그걸 거기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기타 소득으로 되니까. 그것도 언제 또 합산 과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진작을 시켜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쪽에. 근데 뭐 요지부동이라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국가 R&D 주체가 산학년인데 우리 대학, 그다음 우리도 출연연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그 연구자들에 대한 그런 세금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세금 문제도 제가 올해 통렬하게 느꼈던 사건이죠. 제가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한 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세금을 올해 딱 봤는데 38%가 떨어져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 건이 되게 기술 이전을 하고 야 이렇게 세금 맞을 거면 그냥 참여 연구들한테 다 n분의 1에서 깔아주는 게 낫지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낼 한 8, 9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장려하려면 이렇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창업도 사실 연구소는 되게 창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겸업이 되잖아요. 근데 연구소는 겸업이 안 되고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구 현장의 애로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이우 회장님께서 이제 대통령과 같이 이제 국가가길 자원회의를 이제 꾸려가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감세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감세는 우리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지식재산의 날이라 지금 이 세금 문제를 넘어서 정말로 우리 산학년 나가서 이 국가적인 IP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주실 분 있어요? 네, 황 회장님. 저는 뭐 그 IP는 왜 IP를 가져야 되느냐.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다 함께한 이유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빛의 속도로 모든 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지하 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의 혁신밖에 없다. 근데 이 과학기술은 혁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지 혁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학연 협력이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하면 오늘과 같은 언론. 저는 이게 중요하다. 언론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언론이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앞설 수 있다. 그래서 산학연관 그 다음에 언론이 협력해야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스칸 이래갖고 사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실패를 용인한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제도입니다. 사회적인 이런 제도고 기업가 정신은 유스칸 사장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냥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해야 된다. 뒤에 테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실패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로도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걷는 걸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자빠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빠지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로 걸을 수가 없거든요.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 그냥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창업을 많이 해라 이런 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가 정신과 제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회사로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90% 이상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물론 일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 미스하고 있는 게 생각이 됩니다. 실패를 용인하라 그러는데 실패는 용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신뢰는 지키면서 실패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뢰까지 저버리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 교육을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꼭 듣는 과목이 있어요. 벤처죠. 그러면 어떤 건지 제 애가 하는 거 보니까 서점을 하나 열어요. 기말 시험은 그래서 망했다. 어떻게 재기할 수 있게 네가 그 책방을 닫겠느냐.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들어요. 벤처 기업을. 그런데 기말고사가 또 똑같아요. 벤처가 망했다.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하고 나가서 네가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 저는 모든 분들한테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잃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시는 분들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실수는 용인한데 실패는 없다. 그래서 실수는 저희도 바이오 프린트 한번 개발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365일 중에서 351일 일합니다. 실패에 100번 이상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든 그 끝에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게 실수는 있대, 실패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하면은 저는 솔루션이 나온다고 봅니다. 맞아요. 에디슨도 전구를 개발할 때 여하튼 9,999번을 실패를 했는데 10,000번째에 성공한 거예요. 9,999번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을 찾은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우리나라 IMF 즈음에서 미국의 닷컴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창업이란 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영어로 entrepreneur입니다. entrepreneurship. 예, 기업가 정신. 이걸 번역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기업가 정신으로 하면 일으킬 기자를 써야 되는데 반기업 정서 할 때 그 기업 도모한다는 꾀한다는 그 기자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반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기업가 정신 창업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에서 우리 김무한 총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거를 좀 그래서 큰 산을 보도록 저 여기 와서 더더욱 그걸 느꼈습니다만 그걸 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 앞에 기업할 때 그 기자가 우리 기업하는 그 꾀할 기자가 아니라 일으킬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업의 본질을 깨우쳐 일으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은 정말로 교육 혁신하고 인재 양성하고 그 R&D 대혁신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 이전하고 산학 협력하고 기술 사업화해야 되는 거고 우리 출연료는 그야말로 국가임무형 연구와 사회문제 해결 연구 그죠? 일단 그걸 하면서 정말 임팩트 있게 4학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토픽, 국가적인 K기업가 정신 고취의 길, 이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022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자, 두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속 G5 강국 도약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 뭐 미중 패권 전쟁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또 침범에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다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등등 뭐 산적한 이렇게 과제가 많이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자, 황 회장님. 네. 네. 저는 지금이 우리 창업자들이 착한 약자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혁신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가 아주 좋고 모든 기업들이 이익률이 좋으면 혁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기득권에 의해서 기득권의 시장일 뿐이다. 근데 이제는 위기다. 세계적으로도 위기다. 이거는요,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한 20년, 3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하고 지금 혁신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아무리 혁신을 해봤자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성장 동력이 될 뿐인데 지금은 혁신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이율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도 황 회장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 우리가 지금 적어도 두 개의 위기입니다. 예, 경제 위기하고 그다음에 인구 위기. 예, 이거는 보다 본질적인 위기인데요. 이렇게 위기가 그냥 퍼펙트 스톰으로 지금 닥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망설이고 진짜 발만 동동 굴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우리는 그동안에 상당히 저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 민족의 진가를 발휘해 왔는데요. 이제는 예전에 우리의 교육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논산훈련소식이었다면 이제는 특전사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 하나 한 사람이 모두 다 확실한 주특기를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학 졸업생 모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정도의 주특기는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학 시스템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바꾸면 우리는 다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2, 고3 때 하나도 안 배워요. 고1 때까지 배운 거 다시 반복 그 다음에 듣는 말은 실수 하나 하면 인생 바뀐다. 그런 게 지금 10몇 년이 20년 가까이 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 대학에 와서 정말 제대로 기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고2, 고3 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교육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가 G5 가려면 G5다운 기질을 가져야 되고요. 인구가 자꾸 줄어든대요. 옛날에 인구라도 많으니까 그중에 희귀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나라가 지탱됐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아젠다를 좀 바꿔보는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작년부터 사실 우리가 이 총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6만 5,500명 정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전부 거의 다 100만 세대거든요.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이나 엄청난 질병이 아니고는 이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역사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술 인력이 모자란다.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교육부를 없애니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첨단 신기술 산업에서 이게 기술 인력이 모자르지 않은 산업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건가요? 학과 새로 만들어줘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마이크로 디그린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외국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 인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남동이나 이쪽 김해 이런 데 또 농촌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외국인들인데 그중에 거의 상당수가 또 불법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나락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참 국가적 인재 관리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고 대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부족합니다. 근데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소위 최첨단 분야에 있는 뭐 스타트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산업단지에 가보면 가장 큰 고충이 뭐냐고 하면 물어보면 대부분 구인난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지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어 가고 있고 지금 이러면은 사실 다민족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제가 군산에 군장대학교라는 데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그 2년제 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2년 교육을 시켜줘요. 산업교육을.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바로 E7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라집니다, 많이. 근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제공해줘요. 이런 식으로 지역도 미국의 뭐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또 어떤 대학의 새로운 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다차원적으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대학이 정말 국가적인 핵심 인재도 양성하고 또 지역의 어떤 혁신의 거점도 돼야 되고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되잖아요. 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 지금과 같은 4년제 대학 8학기, 그 한 학기가 뭐 130에서 150 학점.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100여 년 된 모델입니다. 100여 년 전 그 산업이 아직 저 뒤떨어져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모델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반도체도 생기고 옛날에 없던 거 많이 생겼잖아요. 무선통신도 생기고 뭐 전자 쪽만 해도. 지식의양이 엄청 늘어났는데도 그냥 4년으로 계속 고수합니다. 과목도 똑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예. 이를 좀 바꾸는데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해서 좀 유인책을 만들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 조금 더 도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졸업장이란 거는 등록금 8차례 냈다는 영수증입니다. 예. 그냥 8번 등록금 내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대학 졸업장 나오고 기업은 그걸로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조금 근본적인 변화가 대학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학처럼 국가적으로 자율성을 확실히 부여하든지 아니면 중국 대학처럼 굉장히 재정 투입을 많이 하든지 지금 우리가 좀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한 말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고 저기에 젊으신 분들은 MZ 세대입니다. MZ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때 자기 아버지나 부모 세대보다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20% 이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 위의 세대보다 어떤 형태로 했던 돈을 더 많이 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MZ세대가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한국의 문제점은 저는 그 주식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상장이 어려운, 전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중국 거기도 다 자기가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최소한의 요건만 내면 누군가가 돈을 대줘요. 그래서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안 망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어줍지 않게 금감원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도 샹하이 뭐 어디든 신젠이든 어디든 웬만큼 벤처 만들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꼬라박죠. 왜냐? 쓸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창업하라 그러면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펀드들도 모태 펀드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 리스크 안 져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가지고 뭐 산학연을 해서 뭐 프로젝트를 하면 주식시장에 그냥 갈 수 있는 체제.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김용건 부대표가 여태까지 대기업 위주의 이제 경쟁 성장이 계속 왔었는데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기술 스타트업 베이스의 성장이 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 아무리 지금 뭐 투자 시장도 뭐 경색됐다고 하지만 작년하고 뭐 그 전해에 거의 평균적으로 4조 정도 펀드가 모이던 게 거의 8조가 결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결국은 3년 이내 투자는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경색됐다는 시장은 아주 레이 스테이지에 해당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진입하는 뭐 초기 스타트업들은 자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답을 말씀드리면 한국처럼 좋은 테스트 베드가 없습니다. 예. 뭐 정보 인프라, 통신 인프라, 뭐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글로벌 회사들 다 있고요.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으로 한국 테스트 베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글로벌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도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제가 우리 경제 위기 속에 G5 강국 도약의 길이잖아요. 자, 그럼 먼저 잠깐만 황 회장님,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치열한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 버스트 무버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계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학년 연구자와 벤처 스타트업 CEO 또 교수,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 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 기업인으로서 한번 생생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세계 강국들이 전부 다 자국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 힘 있는 분들이 반도체가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혁신 이거 하나하고 노동력의 혁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됐고 강국의 자기 이익주의로 다 돌아섰어요. 이 자체가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저는 기술의 혁신밖에 없다. 이 기술의 혁신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5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 반도체 쪽 얘기했고 우리 바이오 생명과학 또 중요한 국가 전략 기술인데 회장님 지금 글로벌을 처음부터 좀 겨냥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생한 얘기를 한번 좀. 바이오 산업은 신약이 있고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30조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조 원입니다. 유한양행은 2, 3조입니다. 그러면 왜 바이오 시밀러 기술이 없는 짝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왜 50조 원이 됐고 30조 원이 됐고 50년, 100년 동안 한 회사는 2, 3조 원이 됐을까요? 기술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똑같은 반도체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카피 만들고 256 만들고 쭈쭈쭉 해서 아마 신약을 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켓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끌고 있고 신약하는 업체들은 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10년, 20년까지 갑니다. 거기에 버틸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공장기를 하지만은 임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갑니다. 신약하는 모델은 90%가 망할 거니까. 그 다음에 기존적인 그 유한양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주식 가격이 지금 2, 3조 원밖에 안 되니까 뭔가 바이오 같은 걸 해이죠. 그래서 갖다 붙이는데 그 스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잘 보면 삼성전자가 커왔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똑같이 해요. 카피 만들고 공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몇십 조가 모이면 그거 갖고 신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기술을 할 때는 처음에는 카피를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코스트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뭐 엑셀레이터로 나갔지만 바이오로지에 들어가는 거는 5천억 1조 원이에요. 뭐 2, 30억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 그림들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승부를 낼 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고산 대표님, 지금 벤처 스타터 이 경제 위기 속에서 헤쳐가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현실이 어때요? 뭐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지금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되게 많이 얼어 있는 걸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많이 옥석이 가려지고 또 살아남은 기업들은 뭐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꼭 뭐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제가 인수위에 갔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저기 반도체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막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단가 산업이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산업 단지가 전국에 한 1,000 몇백 개가 있는데 전국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현황조차 잘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게 과연 이 그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산업만인가? 벤처 스타트업만인가? 뭐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산업단지 정책을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있게 좀 탐구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G5가 어떻게 해야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더 잘 지키고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하는 거 정말 남보다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그 산업단지 1,000 몇백 네. 개가 되는데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의는 했었는데요. 산단 관련된 논의가 여러 가지로 전개됐는데 산업단지 정책이 60년 전에 이제 처음 산업단지가 만들면 시작이 됐는데 입지 중심으로 이 정책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통이나 물류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직도 입지 중심으로 이걸 전개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AI 산업 관련된 게 저기 지방 어딘가에 막 생겨요. 지자체로 이 산업단지 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다 그냥 섹시한 것만 하고 싶으신 거죠. 뭐 국민 세금이 이상한 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현 시점에 맞게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R&D에서 좀 호도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엔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R&D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동안 AI, 뭐 저도 3D 프린팅 관련된 일을 했었지만 한동안 3D 프린팅, 한동안 AI,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막 유행을 선도해가면서 오히려 거기에 조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반대로 굉장히 배가 고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이진 않다. 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술이 어떤 산업을 다시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다른 각도로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1,000몇백 개가 되는 이 산업단지의 이 혁신. 근데 지자체들이 유행만을 쫓아서 나는 뭐 AI를 한다, 뭐 나는 뭐 우주항공을 한다, 뭔가 이렇게 좀 잘 포장해서 뭔가 뭐 사실 재선 삼선하겠다, 뭐 이런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R&D에서도 유행 쫓아가는 R&D. 그래서 사실은 해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을 가지고 R&D 포퓰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G5 강국을 가는 데 있어서 출연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산업은행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 전쟁 치르고 나서 한 60년대 초부터 GDP 8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지난 60년 동안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 자체가 스타트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금 그 어떤 어치브먼트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그 대학 교육을 지금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거는 지금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이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제 끌어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G5를 향해서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선도적인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정부하고 이 이노베이션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대학과 출연연의 어떤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박수 보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정말 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지역의 산학년의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이 말씀만 임팩트 있게 한번 하시죠. 예. 과학기술이 어떻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어떻든 지금 이 국가 임무형 과제들에 있어서 정말 큰 어떤 메카가 저수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출연연들이 이제는 정말 대우각성하고 국가 어떤 핵심 기술,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을 하고 문제에 있어서도 출연연의 지역 조직들이 한 104개가 있는데 지역 혁신을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 해서 지역을 대광역권으로 6개씩 묶어가지고 6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과기부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또 지역 거점 대학들하고 지역 중소기업들하고 지자체하고 그런 어떤 협의체들을 구축해서 지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금 구조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원 원장님. 네. 저는 지금 창원에 40년 동안 지금 연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창원에서. 근데 창원이 지난 40년 동안 깎고 찢고 붙이는 산업으로 아주 행복해 했어요. 깎는 거 절삭 가공, 찍는 거 단조 소송 가공, 붙이는 거 용접 조립. 그런데 여기에 주 40시간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규제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물에 빠져 있었는데, 그건 저는 빨대만 뺏었다고 생각해요. 물에 이미 빠져 있는데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 기업의 생태계가 변화를 하고 거길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상태를 저는 이제 그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혁신과 기업의 생태계 혁신에 대한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능, 지능 이것을 위해서 창원을 예를 들면, 창원은 지금 10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즉 터빈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차세대 엔진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진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진해라는 도시가 군사도시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 중심 도시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극한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극한 기술로 초고온이라든지 극저온이라든지 특정 극한에서
정말로 가혹한 조건에서 이제는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혁신을 꾀하자 하는 게 이제 그건데, 다행히도 저희가 엊그저께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3,100억 원 정도로 해서 지역을 확 바꿀 겁니다. 저희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겠다. 그러면 아마 G5도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연연에서 이런 강한 이 지역 혁신에 우리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의욕을 보이셨는데, 대학 역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아니면 어떤 애로가 있다 좀 해주시죠. 아까 황 회장님이 기술 가치가 부동산 가치보다 더 커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곳이 기술 가치가 정말 부동산 가치보다 좋은 기술들이 그렇게 많으냐 라는 이제 스스로의 그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대학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막 저희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난리 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학이 쓰고 있는 연구비 대비 랭킹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입되고 있는 연구비가 과연 얼마냐? 아까 3,100억이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돈이냐? 저는 그런 고민이 무지 돼요,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부 예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1년에 기껏 해봐야 600조입니다. R&D에 투입되는 돈 30조입니다. 이거 미국의 큰 대학 몇 개가 쓰는 연구비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랭킹 올리겠다고 그러고 나라의 앞날을 G5로 가겠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면 정말로 가려면 제대로 된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정부 쳐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G5 중에서 아마 정부 쳐다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 빼고는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맨날 정부만 쳐다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잘해왔습니까? 그렇게 잘해오지 않은 정부만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정부보다는 민간 자본이 뭔가 어디에 투자되도록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거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정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정부가 뭘 이끈다. 민간이 안 이끄니까 정부가 이끄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민간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다 가만히 있어요.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이 자기의 고유의 목적을 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인커리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틀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죠. 예. 사립대학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람 뽑는, 학생 뽑는 것부터 지금 규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하다못해 연구비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대기업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기업을 도와주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동안 인식된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D 비용이나 뭐나가 정부 플러스 민간, 그것도 민간이 주가 돼서 투자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가지 않으면, 지금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가 G5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겠냐, 예산상.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민간의 혁신 자금이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야 정말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NIH 또 가보니까 올해 예산이 60조더라고요. NIH가 27개 연구소와 센터가 있는데 다 합쳐서 60조를 쓰는데, 자기들 연구소에서 20%를 쓰고 나머지 80%는 이제 외부 대학이나 연구소나 벤처 스타트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과제를 줄 때 도전적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제 평가할 때 그거 어디서 해? 어느 나라에서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나라는 당신이 지금 처음 제안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실패로 보질 않는 거예요. 사회적 자산으로 보더라. 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정말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건승기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지역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청이 아마
된다고 되는데 이 지역에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특히 대전 쪽이었어요. 하는 게. 이 지역에 보면 항공 우주 산업에 관련된 게 우주 산업은 한 40%가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항공 산업은 한 60% 그러니까 종사자 수, 매출액, 그다음에 기업체 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0% 이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항공우주청을 계기로 이 지역을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로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우주센터도 있고 항공 분야의 최초의 ERC도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항공 국가 산단이 여기 유일한 국가 산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항공우주 부품 센터, 시험 센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연구재단하고 이래갖고 제가 이제 연구재단 일도 많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기술 평가 관련 일도 많이 했는데요. 문제가 보면 뭐냐면 양쪽을 가서 이리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서 다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조금 돼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구재단에서 기초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화 가능성이 보이면 사업화되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 뭐냐 하면은 산업기술 평가 관련해서 주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 하면 기초 연구에서 출발한 것만이 뭐냐면은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업화에서 보면 요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뭐냐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본 기술은 개발해 놨지만 이 사업화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받아서 하든지 본인이 알아서 또 더 연장을 하든지 이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벤처로서 그 기술이 벤처화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G5 강국을 가기 위해서 아까 교육 대혁신, 국가리드 대혁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제 중에 하나는 또 이 고용시장의 혁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계신 분이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고용시장을 하려면 창업이 돼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R&D에만 돈 넣는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데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회수가 되려면 결국은 IPO 시장을 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발전하려면 이 지역에 가면 그냥 웬만한 기술 가지면 다 상장시켜 주거든. 그러니까 100명, 200명 창업하는 애들이 다 생기는데 억지로 누가 여기에 뭐 돈 준다고 내려와서 창업합니까? 돈을 벌게 만들면 여기 와서 창업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일자리는 그냥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하여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고용시장의 그 활성화는요. 기득권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기득권층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청년들이 저한테 맞추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방 경제에서는 지식인으로 충분히 했어요. 혁신 경제에서는 기술자를 육성해야죠. 대학에서는 대학은 기술자를 육성하는 데가 아니고 지식인을 육성하는 데고 기업이 기술자를 육성하는 곳이다. 지식인을 데려다고 기술자로 육성하는 것은 CEO의 몫이다. 근데 CEO가 목을 안 보이고 사회 탓하고 젊은 사람 탓한다. 이제 이 의식을 바뀌어야 될 때다. 그래야지 고용시장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참 답답합니다. 지역 소멸은. 근데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고용의 정책이 각 지역별로 달라져야 될 때가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용 정책이 지역별로 이제는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이제 지역별로 자기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도 경계를 넘어갈 때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만 이게 지역 차별화가 되지, 코스트를 다 온 지역을 똑같이 묶어놓고는 지역에 누가 내려옵니까? 코스트가 싸져야지 지역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이 펴져야지만 이제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갈 수가 있다, 우리 경제가. 자, 그러면 정말 국가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김용권 부대표님?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바라는 조건의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하는 거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기업체에서 바라는 건 이제 맨 위에 고급 기술자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서도 기업체가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도체에서도 많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간쯤에 보면 학생들이 바라는 수준의 보수 수준하고 기업체가 중견기업에서 바라는 이제 이런 데서 주는 보수 수준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진짜 체질이 튼튼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 우수한 이런 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는데, 기본적으로요, 대기업에서 조금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대기업에서 이게 저 수익률이 예를 들어 한 30% 일이 되면 최소한 그 밑에 업체는 한 15% 정도를 만들어줘야 월급도 올려주고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짜기 진짜 마른 장작에 물 빼기, 뭐 마른 수건에 물 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으로 가면요 굉장히 힘들게 이게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학생들, 우리 졸업생 대학생들이 뭐냐면은 저 원하는 수준의 보수라든지 복지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한 5분 내에 끝내야 돼요. 기존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아니면 뭐 하청업체로 얘기하는 중소기업과의 관계 개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이고 아니면 수평적인 협업 관계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임금 체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개선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가시 산업에서 활성화돼 있던 산업군이 과연 계속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거는 기술 스타트업 문제하고는 별개의 트랙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스타트업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희 나라가 좀 더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네, 죄송합니다.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가 제일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고 대표님.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서 이거 계속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권 총장님. 네. 예, 우리가 저는 이제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위기일수록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위기가 굉장히 뭐 지속되거나 이렇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기업이나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많이 투자해가지고 위기일수록 많이 투자해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 총장님. 네. 예, 아무래도 국장님은 포스닥에서 세계 최고 기술 빨리 개발해서 잘하겠다 이런 말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하다.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봐요. 금모으기 운동 해야죠, 뭐. 뭐냐 그러면 정부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정말 위기되면. 정말 위기냐? 사실은 여태까지는 수요 쪽의 변화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측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누렸던 그 복지를 서로 이제 좀
제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하고 해서 어려움을 오래 안 갈 겁니다. 2, 3년 견뎌내자라는 메시지가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무 붕 떠 있어서 무슨 하늘에서 금방망이가 내려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복철 이사장님. 네. 뭐 출연료는 항상 뭐 예를 들면 뭐 소부장 사태 터졌을 때 저희가 또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또 감염병 터졌을 때도 또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료들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저희 미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출연료는 공공부문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스템과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풀어서 좀 우리가 연구소다운 연구소, 좀 출연연다운 출연연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역할들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존감들을 좀 회복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가 연구자로서 열심히 역할들을 해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연구비의 블록 펀딩이라든지 그렇죠. 자율적인 인력 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회장님. 네. 네, 그 지금의 위기는 아무리 인플레이가 크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술의 가치가 인플레이보다 더 높으면은 성장하고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저 총장님께서 야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냐?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구나요. 그럼 우리는요 지식과 기술과 혁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건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기술자라 그러고 다 혁신했다 그래요. 저는 혁신은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혁신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는 가치가 무한대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난국에도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혁신이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옛날 가사에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회전노자 주인이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먼저 앉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역시 기업가의 마인드는 좀 다르네요. 뭐 15,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먼저 한번 나가보자. 뭐 또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이런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사실 그 사이에서 죽어나갔던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와 한도 있는데 뭐 여하튼 먼저 국가가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환 원장님. 네. 예,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여러분들 기술이나 과학기술에서 이게 전부 다 전쟁 용어를 써요. 뭐 기술 패권주의다, 뭐 지적 재산권 전쟁이다, 투쟁이다, 뭐 전부 다 전략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전쟁 용어인데 그만큼 심각하고 절실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우리 출연연이나 우리 또 지역에 있는 기업과 굉장히 저희는 프렌들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시각으로 연구나 대학, 그러니까 출연연이나 대학이 조금 늦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이 속도가. 그래서 시장의 속도를 보고 그 시장과 맞춰서 가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좀 극복을 좀 하고 싶고요. 정말 그 어떤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데 일조를 해서 어떤 글로벌 그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 회장님. 이 위기는 1년 이상 안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를 강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파웨로 회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 정치를 흔들면서 불안하게 해서 다른 약한 나라들이 달러를 사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이게 기회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회가 한 1년 동안 갈 건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나 뭐 지역사회나 수출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은 굉장히 이때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1시간 동안 이 경제 위기 속 우리
G5 강국 도약의 길 해서 우리 산학년 리더분들의 치열한 토론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IR했습니다. 저는 원큐어젠이라고요. 천호연구소 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꽤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실패를 해도 신뢰를 잃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그 기술과 산업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할까? 저는 기업가 정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저기서 또 IR 하면서 투어 했는데 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해피니스, 인텐시브, 그 다음에 마인드셋. 꽤 많은 걸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실패를 해도 신뢰를 잃지 마라. 그거는 뭐냐면 자기 업을 지킨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또 생태계 환경을 갖다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상장된 있는 회사에 있다가 천호연구소 기업을 하면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95%가 돈맹입니다. 또 돈을 아는 사람들은 기술을 모릅니다. 어떤 브릿지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브릿지 포인트를 없거든요.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을 설명을 해도 기술자들은 돈 흘러가는 사람들은 기술을 모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기업이 찾는 것에 대한 기술은 뭐냐면요. 국가기관하고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 기술이 열릴 때는요. 그 과학자들이 은퇴할 때입니다. 생태계 환경이 인바이러먼트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기술과 이 모험 자본이 정확하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 이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혹시 아까 유니스트 권순영 산학협력단장님 보이던데 어디 계시죠? 최근에 미국도 또 쫙 탐방을 했잖아요. 미국의 R&D 생태계나 TLO 그런 시스템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유니스트가 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겠다. 정부도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그들이 뭔가 프라핏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기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가능한 이제 교원 창업이나 학생 창업에 있어서 좀 네거티브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학교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또 저희는 좀 특색을 가진 게 처음에 이제 그 교원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레귤레이션 만들 때도 민간 VC들이 와가지고 좀 그 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저희 학교에 좀 요즘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개발 특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의 기술이 좀 사업화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민간 차원에서 기술주제 회사에서 이제 민간 투자액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집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지만은 이번 최근에 미국 대학과 혁신 클러스터를 돌면서 느꼈던 거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라이스 대학하고 텍사스 오스틴하고 갔다 왔었는데 각 대학들이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도시 자체가 좀 부유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이오하고 IT 쪽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 프로그램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마다 좀 각 특색화하고 그런 지방 분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저희가 좀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연연 지역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바뀌려고 하고 붕괴되고 있고 새로운 대전환을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 역할만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대덕단지나 수도권 판교벨트 이런 데는 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조직은 그렇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뭔가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이런 모티베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오늘 가장 열심히 들으신 우리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 한번 듣고 우리 여기서 한 두 분 정도가 종합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가 경제 위기 속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선택을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 상태, 현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그건 정말 연목구호입니다. 지지난 정권이죠. 그 4대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넘어가 버렸고 지난 5년은 그 완전히 붕괴됐었고 이번 이제 새 정부가 거기다가 이제 연금 개혁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대로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시동을 못 걸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컨디션이 아니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가 G5에 진입한다? 저는 정말 꿈깨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역으로 그러면은 영원히 그럼 불가능한 거냐? 아니죠. 이거를 혁명적으로 정말 다시 리셋을 하면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임팩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노동, 교육, 금융, 공공,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까지 윤석열 정부가 좀 힘있게 좀 추진을 하고 같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두 분만 종합 정리 한번 하고 끝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야, 총장님. 제가 아까 근무후기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야 되고 산학연은 같이 가야지 뭐가 될 수 있는데 산학연이 갖고 있는 금 각각 내놓으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내놔야지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제 말 끝내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결국은 대학, 정부 출연연구원, 정부, 기업 이게 다 어떤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어질 거다. 모든 분야가 다 각자 도생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하고 같이 고투게더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려울 거다. 그런 고투게더 정신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그래도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2 과학기술 K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G5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닦을 거냐 이 토론을 한번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범정부 간에도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고 좀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산학연 간에도 좀 유기적인 그런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태어난 사람이 16만 5,500명 정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전부 거의 다 100만 세대가 4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이나 엄청난 질병이 아니고는 이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역사상으로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위기다. 세계적으로도 위기다. 이거는요.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뭐 한 20년, 3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말은 실수 하나 하면 인생 바뀐다. 그런 게 지금 십몇 년이 20년 가까이 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지난 정권이죠. 그 4대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지난 5년은 완전히 붕괴됐었고 이런 컨디션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가 G5에 진입한다? 저는 정말 꿈깨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